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미증시는 1분기 GDP가 이 역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만회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미증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주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실적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M7들 실적 발표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 결과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나름의 좀 그래도 버티는 장세의 반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향후 이 실적 이후에 이제 빅테크 M7들 실적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취임 100일 성과 현황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경제에 다소 충격적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025년 1분기 미국 GDP가 역성장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역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익 급증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임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 경제는 바이든의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경제는 곧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확실한 관세 정책이 이 미국 경제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으면서 4월 신규 일자리는 6만 2천 개로 예측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이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같은 날 발표된 PCE 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면서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145%까지 올린 대중국 관세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완화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시장에 몰린 돈, 이 안전자산 랠리 계속 이어질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 이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관련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ETN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메리츠 레버리지 금선물 ETN은 5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 구리 관련 상품도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금값은 4월 중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폭 조정 중입니다. 이 달러 강세와 트럼프의 무역 협상 발언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많이 오른 금값보다는 앞으로는 은과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자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AI,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 위기를 언급한 젠슨왕입니다. 이 젠슨왕 CEO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 대해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미중 간 기술 경쟁 구도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지목하면서 AI 발전을 위한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영향을 갖춘 매우 강력한 기술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도 해석됩니다. 젠슨왕 CEO는 미국 정부를 향해 이 AI 기술의 전 세계 확산을 가속화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수출 제한보다는 산업 육성과 제조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상장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중 AI 패권 경쟁 속 이 엔비디아의 수출길은 막혔고 화웨이의 기술 역량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정부는 어떤 전략적으로 결정을 내릴까요? 관련해서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비 엇갈린 실적 시즌, 빅테크 실적 어땠나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2025년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AWS 클라우드 부문은 293억 달러를 기록했고 광고 사업도 139억 달러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2.4%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와 전반적인 기술주 조정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애플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 아이폰 매출은 468억 달러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 즉 앱스토어나 아이클라우드는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26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실망감 탓에 애플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며 시장의 냉정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강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은 423억 달러, EPS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단원 AI 인프라 투자 확대인데요. 올해 AI 관련 투자 규모를 최대 720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4% 이상 상승하며 시장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1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731억에서 742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 중간값인 722억 달러보다 높습니다. 이에 따라 MS 주가는 장 마감 이후 8.69% 폭등했는데요. 관련해서 향후 주가 흐름과 가격 전략은 칼리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트럼프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증시 변동성이 매우 심한 시장이었죠. 지표상으로 보면 사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관세 내용이 적용되기 전인데 이 GDP가 마이너스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고용 둔화의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2.0 트럼프 어떻게 보세요? 야, 이 2.0 트럼프 정말 제가 최근에 분석 기준으로는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왜 이렇게 내놓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변동성을 견디실 수 있다. 아니면 못 견딘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한 주간 브리핑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한 주 기준으로는 M7들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줬어요. 결국엔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긍정적으로 삼아가면서 자, M7들 위주로 지금 일단 시장 반등 흐름 자체 가져왔고요. 자,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랑 베이스 머티리얼 빼고는 나머지 상승 흐름 자체 크게 키워가주면서 지금 상승 랠리 꾸준히 이어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승 과연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키포인트예요. 제가 상승을 못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지금의 상승 자체에서 비중을 줄이셔라. 이 상승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오히려 지금 반등 때 내가 팔지 못했었던 물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약손절이 됐든 수익 구간이 됐든 약수익 구간이 됐든 본절이 됐든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이 비중 줄이면서 어쨌든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줄여갈 수 있는 저는 마지막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트럼프 100일.
자,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상호관세 적용이었었죠. 아, 이걸로 뭐 거의 뭐 나스닥 자체를 거의 뭐 시장 자체를 흔들어 놨었는데 이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2월 말부터 흔들었었던 이 내용 자체가 무려 고점 22,000포인트 대비 16,0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600포 이상 지금 6,000포 떨어진 거죠. 6,000포가 떨어졌는데 이게 말이 6,000포지. 6,000포인트면 지수 기준으로 거의 뭐 지금 고점 대비 기준으로 뭐 30% 가까이 하락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30% 무너지는 게 쉽지 않은데 엄청난 큰 대폭 하락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트럼프가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꿔요. 막 대통령이 됐었을 때 뭐 다우지수랑 뭐 나스닥 S&P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대통령직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본인이 떨궜던 거는 괜찮아 다 지금 설계되고 있고 지금 일단 바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 수익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괜찮아 하다가 화들짝 놀래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었죠. 자, 재밌는 게 상호관세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중국 빼고 다 나가 대신에 10%만 부과할게. 원래 막 90%도 그리고 뭐 80% 70% 막 이렇게 있는 국가들도 많았었는데 괜찮아라고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협상들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는 이 내용 자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는 우리 하는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지금 솔직히 얘기 드리면 입 빨린 소리로 어떻게 보면 좀 언발의 오줌 누기로 트럼프가 어거지로 지금 현재 증시 살리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도 그리고 언론 쪽에서도 훨씬 더 이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자세하게 다룰 텐데 뭔가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화 통화만 된다. 뭐 주요 뭐 관리직과 통화 내용 자체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사실 실질적인 협상과 어떠한 내용 자체 관세에 대한 퍼센트나 이런 비중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일기 때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 똑같죠. 뭔가 이름 많이 벌리는데 주워 담지 못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전쟁 종결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뭐라고 했었죠? 내가 계속 대통령직을 연임을 했다라고 하면 전쟁 자체는 나올 수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전쟁 종식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쪼다 보니까 결국에는 협상이나 내용 자체 러시아가 오히려 지금 더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상이나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부랴부랴 이거 괜히 선택을 잘못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사실 러시아를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좀 강대국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푸틴은 계속적으로 웃고 있는 상황이죠. 뭐 협상이나 내용 아예 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만 계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 전쟁 안에서 사실 지금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까지도 제격화 위기까지 있고 자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요. 트럼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우크라이나 광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쫓을 게 아니었어요. 지금 굉장히 좀 트럼프한테 좀 저 역시도 좀 실망을 가져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 전쟁 종결 자체는 미국이 일시적으로 그동안 지원했었던 금액이라든지 일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피해를 크게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평화협정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빠른 전쟁 종식을 만들었어야 됐던 거예요. 왜? 미국 자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국제 경찰 역할을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하고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도 확실하게 끝맺음을 지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미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결과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뭐 그냥 채권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NG다 NG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 다 취소 일괄 취소 가져가면서 NG야 다시 시장 살리기 위해서 급급하게 이도저도 뭐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미국 브랜드만 지금 계속적으로 훼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브랜드 가치를 너무 많이 훼손을 시켰어요. 트럼프가.
불과 100일 동안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과를 못 이뤄낸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그 못 이뤄냈었던 내용 자체가 미국의 브랜드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떨궈냈던 100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도했었던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정말 원했었던 거는 단 하나.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 주면서 결국에는 부채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줄여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좀 많은 정책적인 변화나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 자체를 제대로 소화 못하고 끝내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를 많이 훼손시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주요 고객이다라고 하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뭐 개인들이 사봤자 채권 얼마나 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으로 살 텐데 정말 큰 금액을 사는 거는 사실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인 거고 국가 단위로 사는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이에요. 그럼 많은 채권단들인 거죠. 결국에는 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에서 계속 지금 현재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본인의 브랜드를 믿고 계속 돈을 빌리는 형태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금액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500조, 1,000조 이상의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얘네가 지금 현재 반미 사상으로 가져가고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보여줬었을 때 시장에 갑자기 크게 채권 자체가 풀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금리 자체가 폭등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채권을 얘네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던져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고 미국이 파산을 하겠죠. 사실상 이제 채권이다라는 거는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우위를 갖는 거죠.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원금도 당연히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달이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거는 파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 자체를 아예 원금 자체를 손실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려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던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대신에 브랜드 가치가 지금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됐어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힘들어. 나 미국 힘들어. 더 대출해줘. 더 돈 빌려줘라고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게 브랜드를 믿고 빌려줬었던 내용이었었지만 지금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사실상 선뜻 더 큰 금액을 계속적으로 빌려줄 수 있냐 이거죠.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아나운서님이 지금 10억 정도가 있는데 네. 제가 5억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 5년 동안 5억을 빌려주셨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막 도박도 하고 뭐 토토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막 계속 탕진을 하던가 아니면 계속 돈 씀씀이가 너무 커서 뭐 월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냥 줄줄 세요, 돈이. 근데 나 돈이 세니까 나 돈이 없어 하고 아나운서님한테 또 돈 빌려달라 그래요. 1억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안 빌려주죠. 5억도 안 갚았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빌려줬어요? 그리고 또 1억 달라고 해요. 빌려줄 거예요? 아니요. 점점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채권 금리의 지금 내용 자체를 도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뭐 채권이 휴지 조각되고 미국이 당장에 파산을 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연준을 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가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형태에서 말을 안 듣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녹록치는 않고 그 결과에 대한 지금 신뢰도 바닥인 상태에서 누가 튀어나오냐. 지금 헤지펀드들이 여기서 단타성 대응 자체로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선 꾸준한 지금 현재 자본의 지금 유입이 있지만서도 이 유입이 굉장히 좀 일시적인 자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내가 혹시라도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메이저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덜어낼 필요는 있다. 이 부분 정말 제가 크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관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인 만큼 이 무리한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에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증시 불확실성 속에서 이 원자재 시장에 큰 돈을 들이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산업 민감 원자재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가스와 구리, 원유 등은 하락을 했고 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은은 상승에 베팅하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원자재 시장에서 금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은은 아직인데 이 원자재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방송에서 아나운서님 제가 ETF 교육 시간 때 골드사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그렇죠. 네. 2달도 넘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때도 아직도 괜찮다라고 했었던 자리값이 아마 3,000 언더 뭐 이런 자리값이었는데 뭐 3,500달러 때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골드는 뭐 사실상 한번 제가 또 지지난주에 좀 얘기는 드렸었지만 어쨌든 단발적인 급등이 워낙 크게 이어졌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제가 추천드렸었던 자리값 대비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단기적인 엑시트를 했어야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일부 비중은 절반 이상 줄였어야 됐고 현재 관점에서도 아직까지도 지금에 대한 리스크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의 반등 자리값 타임 신규 접근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에 대한 조정 내용 자체 다시금 급등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골드이기 때문에 저는 골드나 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단발적인 고점 대비 눌림 자체는 보여줬지만 최근의 상승 단기적인 큰 상승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절반 정도 되돌림 자리값을 가져왔다. 뭐 최대 낙폭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3,160선까지는 후퇴할 가능성은 있다지만 충분히 지금은 신규 매집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이 됐든 우리가 ETF 그리고 선물이 됐든 어디든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를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원자재다라는 이 가격 자체는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내용 자체로 변동성을 키워가지만 우리가 가장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달러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달러로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통화로 가져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에 따라 디커플링 흐름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달러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나 내용 자체가 올라가는 형태, 달러가 급등을 하면 오히려 얘네가 떨어지는 형태, 이거는 약간의 일반적인 공식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달러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97달러 선까지 지금 후퇴를 했죠,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지금 다시금 100에 대한 자리값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저점이나 내용 형태를 더 크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내용 자체는 꾸준히 상승 흐름 자체를 키워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가능성을 크게 봐주시고요. 100자리 값을 안착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좀 ETF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예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채널 라인대를 이탈하고 나서부터 지금 오히려 하단 이탈에 대한 지금 테스트 구간까지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구리 자체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내용 자체 삼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락 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조금 더 키워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어려워요. 현재 지금 사우디나 이런 지금 현재 오펙에서도 지금 생산량 증산이라든지 이런 이슈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한 하락 내용 자체 지지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오일의 지금 좀 적정선은 70에서 80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펙에서 한번 좀 난리치는 이슈나 오펙 회의 내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3거래일, 4거래일 전부터 해가지고 한번 또 매수 타이밍 단기적으로 봐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자산인 골드나 은은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최근 중국 기업 화웨이의 새로운 반도체 칩 소식에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후로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는 이 중국 기술에 미국 반도체 대장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현재 좋지 못합니다. 또 더해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대표마저 중국의 추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미국 AI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그럼 지금 중국 반도체 쪽으로 저희가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원래 중국 추천을 하는 건 처음 보셨죠. 네. 그만큼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 중국은 뭐 우리가 지금 TV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뭘 잘하냐면 복제를 잘해요. 그렇죠. 비슷하게 복제를 하는 거고 사실 뭐 그렇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복제를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뭐 그렇죠. 뭐 고퀄리티 가져가는 이런 그냥 비싼 재화들 뭐 시계 같은 것도 뭐 사실 복제품들도 정말 많고 이런 모든 내용 자체를 복제를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좀 드렸어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 증시에 대한 모델 자체를 미국의 지금 성향이나 내용 자체를 닮아가면서 그 내용 자체로 가져가는 형태 그마저도 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 복제에 대한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죠. 아, 중국 거 하면 진짜 뭐 자동차를 타도 죽을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나 뭐 보조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 잘못 쓰다가는 가전기기 잘못 쓰다가는 폭발해가지고 사람들 뭐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와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없죠. 좀 저품질이다 이 느낌의 뉘앙스는 계속적으로 있지만 이 화웨이 칩을 좀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추격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들어오는 칩을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죠. 얘네가 어떻게든 자기네 걸로 또 만들려고 이 내용 자체에서 앞에서는 뭐 사실 엔비디아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제재를 좀 많이 키워갔었죠. 제재를 키워갔었던 이 결과가 지금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훨씬 더 키워갔었던 결과값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고성능 칩 말고 지금 현재 중국 쪽 수출용으로 만들어놨었던 칩들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쪽에서 따라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마저도 따라올 수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중국의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대로 계속 어떻게 보면 수출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마저도 지금 좀 일부 막혔었잖아요. 기술 유출 때문에. 근데 이 화웨이가 거의 뭐 그만큼 따라왔어요. 그만큼 따라왔다 보니까 고성능 칩을 이제는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굳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반미 사상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만 막 145% 때리는데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중국인이에요. 네. 중국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만 못 살게 구네? 그 180국 중에 왜 우리나라만 못 살게 굴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많이 올라왔대요. 그러면 왜 굳이 엔비디아 거 굳이 쓸 필요 있나? 나 그냥 우리나라 거 쓸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일본 옛날 뭐 이렇게 좀 바라봤었을 때 우리나라 거 무시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아 굳이 일본 거 안 쓸 거야. 반일 사상 자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거에서 좀 대체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기술력도 계속적으로 앞서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타격 자체가 이 실적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실적 발표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키워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앞에서 그래도 꾸준히 돈을 많이 벌어놓은 관계로 지금 엔비디아 자체는 그래도 대장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GPU 칩에 대한 내용 자체 수요 이런 부분들 자체를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전에 지금 내용 자체만큼 계속 수주를 받쳐주면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물음표로 이번에 도전에 들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까지는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실적에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단기적인 반등 내용 자체에서 단타성 대응 자체는 좀 추천드리지만 장기 보유 관점 기준으로는 보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리커전 파마슈티컬이라든지 뭐 ARM이라든지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금 일단 좀 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투자 관점 세워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AI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중국 반도체 기업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명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빅테크 실적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또 클라우드 부문 성장 그리고 AI 부문 성장과 투자에 힘입어서 실적 발표 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또 중국발 리스크가 있었던 애플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아마존의 경우에는 실적 전에 이 상승폭을 소폭 반납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부분이 이 주가에 영향을 줬을까요? 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대단했습니다. 이 덩치 큰 종목이 10%나 올랐어요. 네. 대단하죠. 그만큼 지금 현재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지금 EPS 보면 다 10%대 중반대까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게 수치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 뭐 올랐기 때문에 상승은 보여주지만 이게 막 주가 10%까지 올라갈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은 많이 주눅든 상태고 여기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이나 내용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를 버텨준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AI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지금 현재 관세 영향에서 크게 뭐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 자체는 버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크게 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수치였다라고 하지만 10%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승폭 내용 자체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자체도 지금 전년 대비 21% 증가 형태가 가장 또 크게 작용했었던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EO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부터 앱까지 스택 전체에서 혁신 중이며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기업의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추구하는 방향이나 내용 자체에서 수익 모델이나 지금 현재 매출적인 측면을 받쳐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잘 가져왔다. 그리고 광고 수익마저도 21% 성장성을 유지했었던 결과값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지속까지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메타인데 메타 같은 경우도 정말 뭐 지금 현재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EPS 다 지금 16%, 27%, 35%, 37% 많은 증가를 보여줬죠. 자, 광고 노출 그리고 광고 단가가 무려 10% 상승을 했는데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도 6% 증가했고요. 노출과 단가 그리고 사용자들까지 증가했었던 이 3박자가 잘 맞아주면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4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한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 잘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뭐 메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광고로 어떻게 보면 좀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메타라는 내용 자체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점에 대해서 이 부분보다는 배제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확실한 탄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 잘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실적 자체로는 그래도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효과를 잘 보여줬는데 자, 애플은 왜 하락을 했냐? 자, 중국 쪽에서 뭐 2.3% 하락을 보여줬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잘 버텨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폰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9% 성장밖에 못 보여줬어요. 맥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6%, 15%대 보여줬고 대신에 이제 웨어러블 시장 자체도 사실 맥이나 아이패드 수준만큼 되는데 마이너스 4.9% 이 영향 자체가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웨어러블 액세서리 매출 감소 그리고 화웨이 등과 같은 경쟁 심화, 중국 쪽 매출 감소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크게 나와줬고요. 6개월 누적 영업 현금 흐름 자체가 626억 달러에서 539억 달러로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면서 주가에 대한 지금 3% 정도의 지금 하락폭을 이끌어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일단 좀 안 좋게 나와주면서 상승분을 지금 좀 반납하는 결과값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 현금 흐름 자체가 전년 대비 48%
9% 급감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매출 성장률도 지금 9% 기준으로 지난 대비 13% 대비 감소 흐름 자체를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제 기준으로는 아마존 정말 좀 많이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 그만큼 좀 지난과 비교를 해봤을 때 떨어졌었던 결과 때문에 애플과 아마존은 좀 이전의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실적에서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가져왔다.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지수 흐름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버텨줬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총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짚어봐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 시작을 못 하셨거나 시작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어떤 내용으로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앞으로 조금 당분간 소액 네.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M7들 투자를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 자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걔네를 좀 제외한 청정 에너지, 그리고 재생 섹터, 전기차 배터리 사업, ESG 관련 섹터, 바이오테크 제약 사업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단 태양광 내용 자체로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일단 좀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화면 내용 자체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다운스트림 분야가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 대표 기업들 본다라고 하면 선런, 그리고 선노바, 그리고 선파워, 넥스트에라 에너지, 그리고 AES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 태양광이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 쪽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10년 정도 프로젝트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있는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좀 보시면 중요한 부분, 단기적인 내용 자체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결국에 지금 현재 완화된 시점이죠. 중국에 대한 관세가 완화된 시점에서는 얘네가 단발적으로 사실상 상승 흐름 자체 탄력을 이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관세 완화나 내용 자체가 중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완벽한 협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눌렸었던 가격대 대비 기준으로 단발적인 또 급등 결과값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 그리고 엠페이지 에너지 이렇게 좀 두 가지 기업들 지금 좀 가져왔는데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세 정책 내용 자체에서 최근에 쭉 하락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줬잖아요. 결국엔 다시금 100%, 140% 이렇게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땅땅땅 하면서 중국 관세 크게 부과할 거야 라는 내용 자체에서 단기적인 수혜 자체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오늘자 이렇게 좀 대표 기업들 가져왔고요. 이 종목 자세한 내용 자체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요. 소외 섹터 중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교육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이벤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5월 6일 화요일 밤 미국에서는 3월 무역 수지 지표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적자 1,227억 달러, 이는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시사하는 수치로 이 달러 강세와 관세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5월 8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현 기준금리인 4.5% 동결 예상이 우세하지만 이 회의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최근의 1분기 역성장과 고물가 공존 상황에 대한 연준의 해석이 나올 전망입니다. 시장은 추가 긴축보다는 연내 인하 가능성 신호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월 9일 금요일 밤에는 미국 도매 재고 및 판매 지표가 발표되면서 기업 재고 조정 흐름과 내수 경계의 체력을 짚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로벌 주요 지표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에는 중국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이는 중소민감 중심의 이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로서 이 미국과의 관세 충돌 이후 중국 내 소비 심리 반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5월 7일에는 유로존과 독일의 소매 판매, 이 프랑스 경상 수지와 수출입 지표가 줄줄이 발표됩니다. 특히 독일의 공장 수주 및 산업 생산 지표는 유럽 경기 회복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이어서 한편 5월 9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4월 무역 수지와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글로벌 수요 회복과 이 중국 내 소비 둔화 간의 간극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에도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 만큼 관련해서 향후 글로벌 지수 전망 칼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일단 큰 산은 넘은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실적 시즌입니다. 먼저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이 시작됩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 투자회사 A클래스와 B클래스 주식 모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총 매출은 약 911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이 시장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 이 바이오 기업 버텍스 파마슈티컬, 그리고 포트 자동차 같은 산업 대표주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날인 5월 6일 화요일에는 이 반도체 대표주 AMD,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의 강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나섭니다. 또한 페라리, 듀크에너지, 조에티스, 그리고 한국의 대표 전자상거래인 쿠팡도 이날 실적을 공개합니다. 다음으로 5월 7일 수요일에는 노보노디스크와 우버,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대기 중입니다. 이 디즈니는 콘텐츠와 테마파크 사업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8일 목요일에는 글로벌 대표 자동차 기업 토요타,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의 실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월 9일 금요일에는요, 이 캐나다의 엠브리지, 일본의 니폰텔레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는 대형 기술주,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재까지 이 다양한 섹터의 실적이 집중되면서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고용 주간까지 마치고 나서 발표되는 FOMC 회의와 또 특히나 이번에 GDP와 PCE 결과를 두고 물가가 많이 안 올랐고 또 GDP가 역성장으로 간다면 이 연준의 풋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번 5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딱 못 박는다라고 하면 네.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모투대회 기준에서 이제 무료 교육 시간 때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지만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와선 절대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계속 고정이에요. 그리고 당장의 5월 왜냐하면 연준은 미리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진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이런 뉘앙스나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5월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고 사실 저는 7월, 8월 길게는 9월까지도 계속 동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을 가지고 풋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진짜 이거 대공황이다라고 아예 뉴스에서 나와야 돼. 이거 대공황 수준까지 왔다. 진짜 지금 충격이다 하면서 증시 같은 경우도 5%, 10% 단발적인 큰 충격을 가져가면서 하락에 대한 랠리를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가 연준의 풋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급하게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지금 수준에서는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지금 물가 상황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고용 자체에서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 여기서 어설프게 잡으면 다시금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홀딩, 금리 홀딩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표현은 그렇지만 속 터지는 건 트럼프예요. 지금 현재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 자체 리스크는 있는데 연준이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도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어설프게 금리 내려가지고 물가 폭등 만들면 이거 스태그로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더 욕먹어요. 이 말 듣고 지금 현재 가져간다라고 하면 더 욕먹기 때문에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계속 동결인 거고 이 동결을 가져가기 때문에 풋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지표 해석을 절대 보시면 안 된다. 그냥 지표는 직관적으로 지금 좋다 안 좋다 이 부분 해석으로 당분간 우리가 한 3개월 뒤까지는 계속적으로 현재 스탠스 유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3개월간은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지수 영향력이 좀 큰 기업들,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국 기업의 실적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많은 기업들이 다음 주에도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나오는 기업들 중에 좀 베팅할 만한 기업들 있을까요? 지금 좀 아쉬운 거는 팔런티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팔런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사람들이 선호를 우리나라 또 서학개미 분들이 선호를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크게 놓고 나서 지금 반등 자체가 이전 고점 자체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구 테스트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서 사실 시작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 내용 자체 컨트롤하면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상승이나 매출적인 측면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거는 노보노디스크. 사실 이번에 일라이릴리에 대한 내용 자체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10% 급락을 또 보여줬거든요. 노보노도 사실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오히려 급락 자체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예요. 노보노 같은 경우 앞에서 지금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실 40달러대까지 후퇴를 하더라도 여기 사이 구간대는 지금 다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기억하시죠? 제가 이 종목 계속 추천드렸고 네. 엘라이릴리 노보노 디스크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M7들 이제 힘 빠지는 결과에서 자본 자체가 이쪽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던 만큼 지금 기준에서 오히려 하락할 때 땡큐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매집 관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서 오히려 충격받았을 때 10% 이상 충격받으면 여기서는 진짜 진입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실적 나오는 기업 중에서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 관련 주죠. 노보노디스크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역시도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일봉상 내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구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이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거는 사실 투자 관점 기준으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금 이 단발적으로 이제 1분봉, 5분봉, 30분봉을 보든 일봉상을 보든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평선 21선 자체가 현재 이렇게 중심으로 와 있고요. 상단 라인대를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시금 이 부분 자체에서 흔들기, 변동성을 크게 띄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값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현재 밴드 상단, 지금 현재 추세를 딛고 반대쪽 상단까지 넘어온 시점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밴드 자체를 계속 이탈을 하면서 에너지를 쓸 만한 자금에 대한 유입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가 100일간의 행보 자체에서 브랜드 자체를 많이 훼손시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바라본다라면 이 상단 라인대가 지금 현재 마지노선 맥시멈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중심, 하단, 내용 자체 이렇게 세 가지 매매 관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하단까지 중심, 상단 이 내용 자체를 키포인트 삼아서 내가 매도로 대응을 할지 매도가 꼭 선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숏에 대한 ETF 내용 자체도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 자체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또 강력하게 M7들 기반으로 혹은 M7들이 아닌 지수, S&P나 나스닥 위주로 한번 여기서 ETF적인 레버리지 접근까지도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당분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밴드 이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상단 하단에 갇혀서 이 안에 변동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막연히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에서로 보는 사람들과 내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스마트하게 반복시켜서 가져가는 거랑은 앞으로의 지금 6개월에 대한 수익률 자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나운서 이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상단과 하단을 보고 하락할 때 내가 이만큼 가져왔고 상단일 때 이만큼 수익을 가져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막연히 현재 자리에서 홀딩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제자리겠죠. 횡보를 가져가니까 계속 제자리잖아요. 근데 이 길이만큼을 늘려버린다라고 하면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랑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대응 자체는 박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밴드 상단 자체를 좀 강하게 칠 거예요. 상단 터치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단 자리값. 근데 이 폭 자체는 점점점 내용 자체를 횡보 장세를 유지하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의 현재 일봉상, 나스닥 일봉상 밴드 상단, 하단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이 박스권 횡보 장세의 이 시작 지점 초반 구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론, 내용 자체로 보면서 밴드 폭에 대한 내용 자체 안에서 갖춰져 있는 형태, 내용 자체 담아두시면서 우리가 한동안 그리고 한 2개월, 3개월 내용 자체는 이 사이 구간대에서 횡보 내용 자체로 투자 관점 세워보시면서 내용 자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술적 분석 교육 진행해 주셨고요. 좀 더 구체적인 교육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